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떤 느낌을 주냐면 시장이 이제 내리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 정도가 됐으면 패턴적으로 이제 상승이 하락보다 많아서 우리 심리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강해질수록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내리기가 힘들고, 그 악재라는 것도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 금융정책도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고 통화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이제 큰 위기나 큰 상승이나 큰 위기가 없다. 완만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 나갈 것이다. 주식시장이 마치 부동산처럼. 근데 이렇게 이제 변모를 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를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때 2007년 이때하고 상승 끝물하고 2020년, 2021년 초반까지 요 기간은 투자를 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상승한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 기간은 특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목들이 오를 수 있고 또 특정한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종목이 올랐던 시기는 이런 시기고 특정한 종목이 올랐던 시기는 이런 시기다. 이번에는 특정한 종목이 오를 것이냐 모든 종목이 오를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특정한 종목이 오르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모든 종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정말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표 삼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았고, 이분이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냐면 HK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말씀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려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 결단을 내리시면 더 사야 되실 것 같다, 파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가격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또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은 또 YM을 이미 팔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마음 아프게도 이게 인간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이 정도로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면 뭐 반전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인내심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현금 갖고 있는 인내심을 제외하고는 주식 갖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매우 높은 수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중소형주에서 한계가 왔다는 것은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제 조만간에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오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소형주에 나오는 어떤 패턴들, 항상 그렇지만 이 물을 많이 모아둔 냄비하고 물을 조금 모아둔 냄비하고 봤을 때, 당연히 불을 지피면 물이 빨리 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면 물이 더 빨리 끓고 늦게 물이 끓는데, 그럼 식는 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식고 빨리 식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뭐 당연히 물이 많은 것부터 끓이는 게 좋으니까 이걸부터 끓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끓고 나면 자연스럽게 끓게 될 겁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랬을 때의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들. 예를 들면 안 되는 분들은 중소형주 팔고 지금 대형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팔고 지금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팔고 지금 미국 증시로 가거나, 뭐 이런 상태일 겁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더 오를 수 있고 아파트도 더 오를 수 있고 다른 종목이 더 오를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더라. 결국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 의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대체로 후회하는 구간이 생기게 되더라는 게 경험적인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당장 던져야 될 것 같다, 할 수 없지만 뭐 깝깝하긴 해도 당장 뭐 팔 정도로 쪼달리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이거 종목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던지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원금 찾으면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그나마
이 시장에서 손실을 덜 보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을 보면 이제 환율도 그렇고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빨리 끌었다가 빨리 식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또 끌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늦게 끓는데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느 시점에 방향을 상승으로 잡게 될 것인데, 이 상승으로 잡아서 같이 상승으로 갔을 때는 이때는 뭐 특정 종목이 오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랑 비교했을 때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만한 대형주들은 정말 형편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밸류 대비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평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은 비교가 돼서 안 되고, 중소형주들은 사실 세트와 부품의 조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트주가 오르면 왜 부품주가 오르느냐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올해 700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내년에 예상은 뭐 800만 대를 판매할 것 같다. 그러면 고정비가 거의 똑같은데 800만 대를 팔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대차가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환원도 양호하더라, 글로벌 기업 수준의 그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의 어떤 시간이 반드시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어쨌든 맞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부품주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현대차의 이 아웃소싱 부품주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돼 있고 아주 독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 회사들은 마진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느냐? 현대차에만 납품을 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00억에 영업이익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9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월급도 받고 급여도 받고 임원들 안 나가도 될 월급이 나가고, 그리고 뭐 부품에서도, 여기 부품이 아니라 원재료에서 아니면 고금리 이자를 쓰든지 등등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만들려면 곱하기 2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지만 내실이 있는 기업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소기업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아라, 이게 마치 경영 철칙처럼 돼버리는데, 그거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돈 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보통 큰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거품이 끼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돈을 떼일 수가 없는 종목들에서 그런 시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품주들이 이런 구조인데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지고 발주량이 늘어납니다. 발주량이 늘어나는데 800만 대가 앞으로 계속 생산된다 그러면 확보해야 될 재고 수준이 또 한 1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버 발주가 됩니다. 오버 발주가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는 뭐 거의 가동률의 마술입니다. 가동률 100% 중소형주다.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베트남 공장 풀 가동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대구 공장은 몇 퍼센트 가동되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5% 가동률일 것 같습니다. 즉, 이 회사가 만약에 대구 공장이 없다, 좋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건데, 이건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가동률이 중요하고, 한 70% 유지하고 있다가 물량이 늘었다 80, 90이 됐을 때 추가 생산하는 거는 뭐 약간 과장해서 반절 이상 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구조다. 안 움직이면 어떡하느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부품 회사 사장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주변에 다른 사장님들이 봤을 때, 야, 니네 회사 좋은 일 있냐? 요즘 물량이 너무 많아서 못 차네. 니네 회사 주식 사도 되냐? 뭐 사봐, 뭐 나쁘진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근데 중소형주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름아름, 예, 같이 노는 사람들 아름아름으로만 사도 주가가 다릅니다. 때깔이 틀려집니다, 종목이.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 부품주의 반응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반응이 나온다 싶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합니다. 그 매도 물량이 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올라갑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러면 이제 거래처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발주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돈 잘 벌던데 차 바꿨던데 등등 뭐 이 주변에서 이 기업과 또 거래하는 업체들이 저 주식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투자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사고 팔다가 뭐 주가도 안 올라가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오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의 상승을 거듭하는 그런 종목이 돼가지고 불나방처럼 고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부품주가 세트가 달리면 부품주가 달린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신고가입니다. 그렇게 안 가던 종목이 이제 찍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가 예전에 돌파를 했고 한 3년이 걸렸는데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면 계속 갈 것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유통 주식수인데 그 주가라는 건 결국 사고 파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최대 주주가 한 30%, 자사주 지금 계속 살 거가 앞으로 우리 사주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40.97%가 있습니다. 그럼 합쳐가지고 요것만 해도 38, 자사주까지 하면 40, 우리 사주까지 하면 42%에 41%가 외국인, 83%가 보유 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그리고 뭐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기간 보유 이거 어디 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 여기 있다. 기관 투자자들 보유를 보면 합쳐서 한 2.2, 2.4, 5, 6, 7, 8, 한 3%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42, 41, 3. 일단 쉽게 팔 수 없는 주체들만 해도 86%를 보유 중이니까 이 주식은 많아야 14%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빨간 불만 보면 못 견디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팔았다.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역대 최고가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수익 중이다.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서 계속 달려갈 겁니다. 어디까지 달려가냐면 이걸 또 보셔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이었다가 지금 쪼그라들긴 했지만 100조 원 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계속 뭐 고점일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 170조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옛날에 이거 5,000원 했는데 이때 제가 5,000원에 사서 뭐 얼마에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2008년에 참 이런 거 보면 좋은 주식 갖고 장기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은 그 비중이 굉장히 적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 170조인데 현대차가 60조면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현대차가 추가로 오를 것 같고 그러면 현대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하면 100조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되려면 현재가 62조 원이니까 여기서 약 60% 정도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한 50만 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50만 원을 간다. 부품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대차가 그러면 현대차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60% 오르면 근데 이제 상승 리스크라는 게 있으니까 기아도 지금 52조 원이고 얘도 한 100조 원 찍을 거다라고 보면 더블입니다. 26만 원. 현대차 50만 원. 자,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수익률 괜찮다고 하지만 부품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약간 과장해서 10배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잘 없습니다. 부품주를 한 번씩 보면 현대모비스 보면 그닥 현대유야 보면 그닥 만도를 봐도 그닥 그러면 이 부품주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세트는 달리는데 부품주들이 재미없다. 세트가 달릴 만큼 달려야 이제 부품주들이 오르는 거고 이런 큰 부품주들은 세트주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잘 안 올라간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기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들을 또 한 10배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를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물론 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지만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도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 진출한 현대차, 기아차에 따라간 회사들도 있을 거고 결국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시세를 낼 것이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또 두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오르고 나서 살 걸 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내리고 나서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거. 결국 대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는 거나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대응을 고민하는 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가 반드시 간다. 근데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이 유력할 것 같다. 그랬을 때 당장 안 움직이니까 뭐 언제 오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쌀 때 사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는 한번 크게 시세를 낼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고 2차 전지는 빠졌는데 2차 전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위험한 부분이나 생산성 등등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태양광처럼.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SDI야 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왜 이렇게 안 쳐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 SDI도 이제 거의 신저가를 가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은 그나마 뭐 원래 내렸으니까 또 그렇고, 그 SK온이 1조 원 펀딩을 하는데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중국에 밀려서 끝장나게 생겼는데. 특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온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밀리고 뭐 그렇다고 전고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절망적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당연히 투자도 안 들어올 거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국제유가가 80달러대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은 내리기가 조금 힘든 구조. 그렇다고 크게 오르기도 힘든 구조인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 대체로 하나 갖고 있는 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 유가가 80달러면 태양광 수익률이 연간 20% 이상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가는 장기간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가 이런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아마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눌러도 문제인 게 지금 원화 환율을 보면 거의 굉장히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중국 증시 하락하는 데다가 위안화 환율을 보더라도
예, 위안하고 교환 비율이 이렇게 되고 위안 달러 차야지 그냥. 예, 위안 달러가 조금씩 이제 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절하가 된 상태. 장기간 중국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는 상태. 이 추세적으로 강세이다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등락은 있지만 앞으로 위안화가 또 절하가 될 것이고 엔화도 계속 공격을 받아서 절하가 될 것인데 원화가 버티고 있다. 이들 국가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을 때 한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는데 환율 쪽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수입 물가는 안정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다 보면 바로 현장에서 일이 없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지금 환율하고 유가 동향을 봤을 때 특별한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는 환율을 억지로 저렇게 억지로 잡아놨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이냐.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주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느냐, 원화 강세를 계속 억지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국가들처럼 방치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당장은 개입을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9월에 세계 채권지수 편입을 하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 그때는 재료 소멸 형태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다가 발표 직전에 재료 소멸 관점에서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조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큰 흐름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